대한민국 역사에 불국의 역사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 우리들이죠. 정말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 목소리를 내서 그 정책을 이끌어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님도 국민주권시대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금의 언론들은 많은 가짜뉴스라든지 왜곡되고 역사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런 시기 질투하고 투쟁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진실의 역사가 새로 태어나가길 바라고 이 한겨레는 초창기 때 우리 민중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세월 속에서 그 질곡 속에서 많이 퇴색되고 했지만은 여기 김태갑 상임 대표님은 처음부터 주주단 대표로서 놀고 정신을 지키자고 많은 경영진들한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의 한겨레 경향신문 정말로 민중들이 만들었고 민중을 대변하는 그러한 신문이었지만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태갑 대표님이 구주주단 상임 대표님이 많은 진실의 역사, 정의로 썩지 않게끔 했지만 중과 부족이었고 그래서 독립TV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열린 광장에서 진짜 여기 글자 그대로 여론의 광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병폐는 막힌 데서부터 언론이 차단된 데서부터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론 광장을 열어서 공익적인 건 누구나 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까 전화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야 거길 갔더니 말이에요 부침개하고 좀 막걸리라도 한잔 먹을 때 너무 딱딱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웃었어요. 우리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얘기하시는 걸 잘 듣고 우리가 또 이 언론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부은 것 억울한 것 이런 문제를 서로 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쪽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모셨습니다. 살아왔고요. 지금 이제 언론개혁 투쟁하면서 지금 조선일보 폐간 투쟁하다 여기서 조선일보 폐간 시민집선단으로 6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도 오셨는데 어쨌든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저도 지주인데 한겨레 신문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대습돼서 우리가 조선일보 폐간 투쟁할 때 지나가는 수구적배들이 야 한겨레 신문이 더 못됐는데 왜 거기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주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아팠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우리 김태갑 대표가 제가 나이도 내년에 70, 80인데 좀 이것저것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한겨레 신문 제대로 만들려고 제대로 하라고 287일 동안을 여기서 텐트 치고 투쟁한 분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계속 대접받을 텐데 관세 받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나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기자들로 고생하시는 동지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한겨레 신문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제 마음이 흐뭇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화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부 독립투사들, 이게 애국지사들, 후예들이 모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데 좀 힘든 자리 가면 내가 그냥 좀 견디기 어려운데 더불어 마음이 후해지고 같이 이렇게 여론 광장을 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상식이 바로 쓸 수 있는 쓰고 있고
있는 이재명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가 그래요. 밖에서 야 지금은 아무 소리 해도 우리가 깜빡 안 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열렸다고 민주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정부 나라를 책임지고 리더를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그분들이 밖에 다 못 오는 구석구석을 우리들이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갖고 내가 주소가 서울이거든요. 그래갖고 소비 쿠폰 그거를 받으려고 서울을 와서 13일 동안 있었는데 중계동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지금 지금 북한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냥 많은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나는 관계도 없어요. 지금 통일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고 안 한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나 먹고 사는 거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부득부득 하잖아 지금은. 그런데 우리 손자를 보니까 손자가 16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어머 그 애기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어머 우리 아들은 40대지만은 걔까지는 지가 노력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손자 보니까 하나도 건 거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해서 쟤 먹고 살을까 생각해보니까 남북 통일밖에 없는 거예요. 통일 우리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허위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소인을 시켜갖고 장기 집권을 하고 그래서 그러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쪽은 농촌지역이지만은 땅도 넓고 북한은 넓잖아요. 근데 전부 산악지대가 많은데 거기 전부 개발이 안 들어가서 완전 광물, 금 여러 가지 광물이 우리가 쓰지도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게 이렇게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쪽에 기술력들, 그쪽에 사람들 사람들 일꾼들 말도 통하고 인건비도 싸고 엄마 양쪽에 풀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면 이게 통일하고 다 이렇게 개발해서 오면은 우리나라가요 세계상에 최강국이 된대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딴 말 했는데 자우지가 이제 이 중도 유적에 대해서 다들 아시던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도 유적은요 우리 역사 5,000년 아니죠. 5,000년 아니고 중도 유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우리 역사를 통사적으로 증거하는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고대 도시도 아니고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치 피드를 교수라는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지금 그 양반이 90세가 넘었는데요. 그 양반이 10여 년 전에 이 중도 유적 사진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중도 유적은 세계 유일무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우리나라 한복판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나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나 검판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말 잘한다고 피고 원고에 말 잘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로 판단해요. 증거로. 마찬가지로 이 역사 유적이 소중한 것은 우리 역사가 1만 년이 넘는다는 것을 중도유적이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중도유적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아낼 우리 나라를 지켜줄 그런 최고의 보물이고 보검입니다. 보검. 뿐만 아니라 중도유적은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주변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관광 자원의 1요소가 역사성이고 2요소가 체력을 기하는 경관이 나는데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중도입니다. 근데 이런 천하의 보물을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보물을 이 레고랜드라는 이 망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때려 부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이 첫끝 헛끝 잡끝 이 망할 레고랜드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보물을 때려 부셨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레고랜드는 망해가고 있어요. 연간 300억씩 들었잖아요. 300억씩 지금도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망할 것을 하자고 진짜 자기나라의 법을 때려부시고 망할 짓을 하자고 우리 도민 열세를 1조 2천억을 지금까지 탕진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소설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와중에 2022년도에 레버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 레버랜드 사태로 인해서 국가 금융 대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금융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국민 열세를 200조를 탕진했습니다. 200억도 아니고 200조입니다. 200조. 이것이 레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난 10수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주국가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호법이 상위법입니다. 이 법을 무력화시켜가면서 이런 짓을 해왔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중도 사태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인 선생님들의 힘으로 이걸 반드시 혁파하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개선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중도 사태가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걸쳐서. 그래서 어떤 우리 온 국민이, 우리 주권적 국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중도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단 단장이라고 맡고 있습니다. 저 이름은 이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언론의 희망이었던 것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때란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런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있지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1924년부터 1920년에 창간이 되고요. 1924년부터 33년까지는 한 9년 정도 되나요? 민족시였어요. 신간의 기간지의 역할까지 좀 자세히 모릅니다. 실천과 운동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민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지금 105년이 됐는데 딱 9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933년 방응모라는 민족 반역자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일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우리 민족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흐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물론 조선일보에서는 아첨 이렇게 얘기했죠. 아첨에서 환영받았다. 물론 나중에 세금은 바꿨습니다. 칭송에서 환영받았다. 그래 한때 이렇게 희망이었던 한겨레 신문 사옥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기가 막힙니다. 조선일보 잠깐만 설명을 드렸죠.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에서 그대로입니다.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만나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근데 시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신경을 쓸 일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만일 지금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언론진흥협회가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시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정부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 폐간이 우선인데 거기다 힘을 모아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걸 꼭 깨달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가 살리는, 나라가 살려는, 민주주의가 살리는 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론 이런 말, 뭐 여론이란 말 바꾸면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조선일보를 여러분한테 고발할 기회가 있다든지 생각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뜻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 인권위원장 입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은 낮이라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우연치 않게도 7월 7석 날로서 별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날로 우리 가슴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하늘을 보니 열리는 극대화된 시점에서 오늘 1년 중 최고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였으니 저에게로 좋은 기운이 나와서 잘 소통되는 터전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저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역할에 착오가 없도록 수행한 것을 먼저 뒤에 보시는 분 손 갖고 계십니까?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세종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겸임교수를 임해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뿌리가 언론사였습니다. 저는 언론으로 돌아와 과거의 전적을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살짝 얘기하자면 저는 여기 한겨레죠.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기 이전에 97년부터 호남일보 기자를 시작해서 2010년까지 남도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부사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화관광부의 12년간 호충 처리위원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인권위원장과 같은 성격 역할을 해오는 동안에 기자들 대변자로서 언론 중재위원회를 밥 먹듯 드나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할 때 한겨레의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은 은연히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인권위원장으로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에 와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 기구도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에 와서는 미국 정부가 인권협회 전직 대통령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사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위상과 성격, 사안에 따라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처서가 지나 백로가 머지않은 이때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대내외 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주식회사 한겨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도 봉오동을 독립군 기지로 건설하고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던 최원산 장군의 손녀 최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태형 선생님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북한도 무장투쟁사를 우리가 다시 써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이 청솜씨가 뛰어나서 일본군을 무찌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총한방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신화적으로 역사를 이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 정규 군대를 무찔러서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독립군이 충분한 무기와 병력과 작전과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지. 전쟁에서의 승리는 의지만으로, 애국심만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나 아니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홍범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김자진 장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외워오는 역사를 이렇게 배워왔나? 학교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는 여론과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잘 찾아서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언론이 모르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인의 어깨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언론이 생각하고 보여주는 만큼 우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원산 장군 형제들이 봉오동을 독립군기지로 건설해서 거기서 무기를 사올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군을 훈련할 만큼 그런 실력이 있었고 또 거기를 신안촌 봉오동을 많은 독립군들이 와서 먹고 자고 훈련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산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좀 촉구하는 것,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정도의 짧은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 가서 독립군이 됐다 그러면 어디 황량한 만주골판에 그냥 가서 우리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자 이러면 거기가 독립군 기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 거기도 중국 땅이고 주인이 있는 땅이고 아무데나 가서 살 수가 없고 거기서 특히 무장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다. 중국군이 다 잡아가거든요. 그래도.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중국의 그만큼의 연구와 역할과 그런 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연대장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최영산 장군은 참모장이었고 저희 큰할아버지 최진동 장군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홍범도 장군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더 큰 주의부가 있었고 그들이 준비한 전쟁 준비가 있었고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에서 활동하시다가 봉오동 전투 직전에 봉오동 전투가 6월 7일이거든요. 승전일이 5월 말에 합류하십니다. 봉오동에 와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독자적으로 그 봉오동 전투를 지휘했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사료를 보거나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되는 줄 알았으면 봉오동의 사진이라든지 봉오동이 지금
됐는지 봉오동에 가면은 우리 독립군들이 팠던 참호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이러면 우리 독립군들이 그냥 나무 뒤에 숨거나 뭐 바위 뒤에 숨어서 총 쏘고 이러지 않았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는 그 참호전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독립군들도 한 달 전에 미리 다 봉오동에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 매복하고 숨어서 이렇게 그런 작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봉오동이라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거기를 신안촌으로 만들고 어떤 자기들이 거기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었지 군사촌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거기를 전쟁터로 내놓고 군사촌으로 개발하고 했던 그런 의지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전쟁, 저는 독립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독립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북한도 무장투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만 간단히 하고 제가 여기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다시 준비를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두 가지를 청원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한 문제는 태극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태극기를 국내에 어떤 정면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집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찬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집회에 일단 태극기를 이용하는 것을 정책 법적 제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 간에 또한 동족 간에 아니면 내부 지방 각 개인마다 그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골이 짚어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상 이런 모든 것들 국가에 대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자신들의 어떤 특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호차가 되버리면 태극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촌쪽하게 불과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지키고 순수하게 순결을 지켜야 될 태극기를 자신들의 소수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태극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태극기에 대한 분명한 청원을 요구합니다.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생에 관한 건데요. 지금 통신에 관한 겁니다. 저 SK가 얼마 전에 1,몇백억이라고 하는 국민정보, 그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이런 사태에서 사상 최대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지금 통신요금 너무 비쌉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SK든 KT든 NGU+든 간에 제가 광주에서 춘천에서 20년간 살다가 춘천인자 광주로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88,000원씩 내던 요금이 15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15만원이 나왔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LGU+ 점장이 제가 받지도 않은 뭡니까 LGU+ 그 워치폰, 저는 워치폰이 사실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워치폰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요금을 물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이래갖고 전화 요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광주 남부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사를 LGU+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그 사람도 회사도 그 사람 점장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고소가 당해 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건이 광주 동부경찰서로 이첩이 됐거든요. 병합해가지고 하는데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통신에 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를 들어 전화세, 통신 핸드폰 요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나온다. 그럼 그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1,100원, 1,200원, 1,300원 점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통신사들의 수법입니다. 그런 점을 잘 봐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좀 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그 사람은 지금 구속까지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십 명의 통신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LGU+, 모든 통신사들 KT든 아니면 SK든 그 통신에 관한 가격을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너무 많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인터넷을 대한민국에 깔면서 K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가장 밑바닥이 인터넷이고 통신입니다. 그런데 그 통신을 막고 바로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언론 착취와 마찬가지고 개인의 사상을 하는 폭고점 부리고 그 통신 요금을 걸기 위해서 또 일반 서민들은 또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 요금이 계속 돌아가는 거. 일반 그 통신이 완전히 돼버렸으니까 결국 언론과 통신은 무관하지가 않다. 저는 언론 대개혁을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6월달인가요? 그때 그 모임에 왔을 때 국립묘지의 내국노 파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립묘지에 내국노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로 분간이 돼가지고 묻혀있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못된 짓을 한 그런 놈을 갖다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를 분갑시켜서 묘소를 국립묘지에다 떡하니 모셔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파멸시켜서 그런 유의 사람들은 이게 보통의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국가 존엄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참 국립묘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애국의 성지고 참으로 소중한 국립묘지를 그렇게 더럽히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척결할 수 있겠는가? 척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이야기했을 때 국민청원, 국회 국민청원을 그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그 국민청원에서 5만 명만 이상만 그 청원에 좀 국회에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국회에서 심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청원을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 뜻을 저희가 추진해 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국민청원을 그때 6월달에 다음 때 회의 때에는 구체적으로 국민청원 내용도 하나 만들고 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좋다고 큰 박수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청원 그 내용은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제 물론 국민청원의 그 내용은 각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으로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을 좀 하나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걸 하나씩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나는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국제전문협판소에서 이틀 나왔던 거 그랬더니 17명이 A급 전공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A급이냐? 침략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히롤도는 왜 지금까지 히롤도의 황가이가 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5년 5월 6일이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정량했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후드물하고 미국의 알렌타레스가 비밀 회의입니다. 마치 카츠라 탑도 미장처럼 똑같은 회의를 하는데 그게 5월 6일에 46년 뭐라고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사항을 붙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국한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천황제 유지, 천황제를 이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못 사니까 일체의 배를 부수지 말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만과 한반 조선은 일본인의 식량이 있는 땅이다. 그러니 요 영유권을 좀 인정했다. 이 세 가지를 미국한테 요구했어요. 저는 끝난 제 선교전이죠. 근데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가 금방 얘기 들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한 달 만에 6월 8일 날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사할에서 국정을 풀렸더니 일본이 양보를 해요. 그렇게 사는데 5월 6일보다 3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야마시타군도 알아요. 김정일은 황금배터 작전이 5월 3일 날 끝납니다. 5월 2일 밤에 여러분 놀라시죠. 필리핀의 루소섬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175군데의 황실 보물 창고라고 그냥 지하에 트럭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최고 큰 데는 축구장만한 넓은데요. 서대문형도 방사형도 뚫렸어요. 여기에 그 천동 상자에 황금이 꽉 찼는데 이걸 전부 인도에서 몽고에서 전부 다 장례전 잠깐 전부 다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쌓아놓은 거예요. 뒤에 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돈이 일본이 있다는 걸 미국 확인했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지만. 그럼 이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이 다 들어준다. 다 들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키시마 사건과 직접 연결되면서 지키운 제3호 연합군 지시에 써놨는데 지시에 그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천황제를 유지해달라고. 천황제 유지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혈액을 줄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연합국에서 다른 연합국에서 13일 부대 안중계약서를 황금배터 땄어요. 그랬다가 이걸 마치고 우키시마 사건 중국도 다 조사를 하자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딱 나왔어요. 네. 첫 번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천황을 참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상선이 필요하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약속도 역시 우키시마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를 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일본 식량입니다. 한반도 열고 다 인정합니다. 카이로에다가 포츠담에서 일본을 사기국 분할통치 하게 됐어요. 물론 그 문구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하고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 사기국 분할통치인데 미국이 영국에서 각별히 전을 받고 소련이 극동에 기어들어서 설치를 한다 하니까 트루먼이 딱 일방적으로 사기관 분할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법원이 이러고 있다가 국내청에 지시를 해요. 어떤 지시를 해요? 일본에게 불리하고 예민한 문제는 다 소각해요. 저는 총독과 여기가 다 일본 전체의 경찰서 이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면 또 해외 전략을 내죠. 그러니까 강제동의 명령을 탁해요.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늘 이 책에 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때 무거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인내가 안 왔습니다. 일부 왔어요. 일부 왔어요. 후쿠시마만 해도 8,000명입니다. 8,000명. 안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굴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여기 인권위원장이 계시는데요. 죽은 사람 인권 있습니다. 맞죠? 죽은 분이 오히려 더 인격이 더 정확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병리학을 했기 때문에 부검을 1000건 가까이 했어요. 그럼 왜 해요? 죽은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일본에서는 뭐라고 해요? 강제력은 아니었다. 그것은 침략조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80년 동안 지금도 그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여기 시간 좀 이걸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 천당을 못 갔어요.
지역도 못 갔어요. 북망산도 못 갔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그냥 부천에 더 지금 어느 분이 제 어깨를 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연가를 메고 다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공문이 안 해요. 그냥 깜짝으로 보낸 걸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 유해 동안처를 신설하십시오 이 내용인데 우리 국민 유해예요. 우리 국민. 그래서 피소 사건 8,000명으로 첫 단추를 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일본 분야 한 번도 전국 차원에서 수수과자로 발굴하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피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750만, 800만이 되는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 사는데 이분들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중국도 많아요. 촬영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고향 땅을 부족하고 안 되고 있어요. 김대하신 누구 있어요. 통일 조국의 그 기다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 국민위해 보관책 반드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분만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독립TV에서 작년에 1분만 독립TV에서 작년에 김태관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25개 정도만 부탁을 이걸 좀 올리세요. 잘 안 들려요. 네, 해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25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30년 전부터 제가 쓴 책인데요. 물론 그때는 논문형이 있었는데 시험 2개월 전부터 제가 다시 동작을 했는데 여기에 100건 이상 있습니다.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 잘 못해요. 앵커 저는 5분짜리 100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책은 보름 전에 뺐는데 영화사하고 그 계약을 해도 여기서 한 30대 정도 늘어납니다. 840점 나가는데 이대로 뺄게요. 크게 이대로 뺄게요. 감사합니다. 동아줄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미 동맹을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굉장히 귀한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 동맹을 연구해 오신 분들은 그것을 다른 말로 노예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개헌 다음 날 미국의 정치평론가가 인터뷰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본다. 자주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한국의 국방부, 국정원, 국힘당 이들은 식민지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유엔사가 가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유엔의 보고 라인도 없고 유엔이 비용도 되지 않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 모자 쓰고 그가 유엔 사령관 모자 쓰고 미국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속여왔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오랫동안 속여왔습니다. 왜 그렇게 속여서 한국을 우방처럼 그렇게 길들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한국은 꿀단지입니다.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는 욕심을 더 드러냈죠. 그거 영구 소유권을 달라. 미국 기지의 영구 소유권을 달라. 아주 농담으로 지나가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정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얼마 전에 했죠. 그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고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그 을지훈련을 해납니다. 을지훈련을 지시하는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브론슨이라고 하는 미국 장군이죠. 요약을 잘 해서 읽는 걸로 제가 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기회는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부동산 범죄자 퇴출 운동본부 당장 설수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는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벌금 800만 원, 취업 제한 5년, 그리고 성교육 시간 40시간을 선고 받고도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이 집행 중인 자가 성범죄자가 어떻게 비밀번호하고 키를 받아서 시민들 집을 방문합니까? 이 범죄자는 부모가 출근하여서 아이만 남겨진 상태의 집, 그리고 1인 가구 여성들만 있는 집, 그리고 여성들,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성추행 그거에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이런 분들, 또 여성 장애인들, 이 집에 비밀번호를 받아서 직접 방문해서 중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데이 신문에 저 뒤에 이 사건 개요가 게재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확정 판결 받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전화 한 통화로 1회, 2회 또는 수차례 집을 방문해서 중개가 될 때까지 거의 그 집 주인처럼 드나듭니다. 중개사는 고객의 그 집 주소, 그리고 열쇠와 비밀번호, 개인정보와 그리고 그 거주 패턴, 그리고 전 재산이 담긴 계약 내용을 모두 다루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범죄자와 절도범, 강도범, 심지어 살인미수 전과자까지 제약 없이 부동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 그 사람을 법원 확정까지 받기까지 1년이 걸렸고,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까지 또 1년이 걸렸고, 또 이것을 법제화하기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집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력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절도범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강간범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살인, 존속살인, 살인미수, 강도, 상해, 강도, 살인, 성폭력, 강제추행, 그리고 방화범도 들어오고요. 유괴범, 인질, 그리고 폭행, 특수폭행, 상해, 협박, 마약, 절도, 사기, 재산, 범죄, 사기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여기 부동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키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자기 집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면서 집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릅니다, 대부분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해서 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저도 이 사실을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범죄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지금 현재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민들은 성범죄자에게 키를 주고 비밀번호를 넘기고 집안으로 위험한 초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도청기 설치, 윈치 추적, 사기 피해는 물론이고요. 전세 사기, 이 사기범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구조입니다. 허브에서 그 전세 사기가 보상액이 구조예요. 이런 구조, 이 전세 사기가 구조까지 나오기까지는 그 밑바닥에 이 부동산들이 이런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구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거의 피해는 누구냐? 가장 어리고 취약한 아이들, 그 신혼부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까지 이어지는 건 법의 구조와 그 다음에 신원 확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구조가 이 범죄자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그 구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또
경비원을 취직을 해도 그리고 택시기사를 취직을 해도 기본적으로 성범죄 이력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세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이런 범죄자들이 강력범들이 다 들어와서 드글드글 하면서 여기서 공동중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조금만 할게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행공인중개사법은 성범죄자든 강력범죄자든 범죄 이력 조회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비원은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도에 경비원은 전수조사를 다 통해서 조사를 다 해서 성범죄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범죄자들이 많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공인중개 부동산은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범, 사기범, 폭행, 절도, 방화범은 신문하기 없이 시민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해온 이런 진실,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이고 지금 환경입니다.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외모로서 합의해준다, 감옥에 안 간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이 신고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점을 알기에 어떤 사람은 매일 한 번씩 범행을 저지르고 조절불능의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범죄자가 지금 이 당사자도 벌금 800 맞은 사람도 7년간 성범죄 행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섹스 동영상을 1년째 보내고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성들이 얼마나 그 부동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알고 매일 한 번씩 범행을 반복적으로 조절하는 장애 수준의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고 시민들 집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부동산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범죄 전과 이력을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한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 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경우 공무원 수준 이상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국민은 내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알 권리법, 안전한 중개법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겨레 독립TV 전국 국민 기자단 여러분은 진실을 밝히는 수호자이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선봉장이십니다. 이 브리핑이 성범죄 부동산 취업제한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고 국민이 내 집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알 권리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한겨레 독립TV가 선도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금 여러분 손끝에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하고 있는 무관클럽 대표가 김장선입니다. 오늘 여기는 한겨레 신문 이제 국민 기자단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국회에서 이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금 토론을 했는데 여기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로 가고 싶어도 법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우리 일반 서민들 사람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은 권력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권력기관이 돼 있는 집단은 절대 자정해서 절대 자기들끼리 개혁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권력이 언론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론도 전체적으로 다 이 권력 집단하고 공생관계를 형성돼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척박한 상황이 있고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희들도 경찰개혁 일선에서 하면서 2009년도 이 해가 어떤 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보복 형벌로 해가지고 죽음을 잃은 해가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전체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던 그 해가 2009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가지고 민간인 사찰하고 보복 형벌을 가하고 이 모든 악행이 저질러졌던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말살된 해가 2009년도예요. 거기에 이제 의로운 경제가 공직자 몇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보복할 날에 의해서 공직학살 당하고 파면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이제 국회 나가서 이제 사법개혁 얘기하는데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놈들이 경찰 개혁의 대상인데 그놈들이 칼자를 쥐고 또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똑같이 정성호 장관도 그 밑에 차관이라는 놈이 이진수 그 밑에 성상에 있는 감찰국장 이놈들이 전부 다 윤석열에게 나와버리나 시가버리들이. 근데 이놈들을 데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성호까지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그래서 어떻게 생각 문재인 정부하고 전체를 똑같이 밟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승진잔치를 벌였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백기루 경제 거기 마약 사건 전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부 다 강진수 뭐 저기 그 했던 놈들이 조지호 뭐 김봉식 했던 놈들이 다 그 밑에 수정 노릇을 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이 그 밑에 뿌리를 갖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오해 대가리 몇 개 쳐낸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차재가 오픈 멘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오늘 이 시점부터 진실한 역사를 한번 써 내려가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한겨레 국민기자단 여기가 정말로 맹렬하게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은 국가 사정에 이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간에 그 사법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파직당하고 공직학살당한 이 사람들 같이 연구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산 같은 가슴에 맺힌 게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은데 그게 지금까지 언로가 막혔죠. 그걸 지금 뚫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거고 오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제 10월 겨울이니까 10월, 12월 두 번 있습니다. 그때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매듭진 말씀을 오늘 보신 대로 대통령실에 그대로 전달해서 그분들이 공유를 해서 중을 따져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통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신 대로 뭐 성범죄니 뭐니 아주 중요한 문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그런 문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그 꽂힌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멈춰버려요. 하나 크게 충격을 받게 되면 바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도루에 3년을 기다린다는 명언처럼 차례차례 이를 악물고 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화풀이하다고 막 왕사 그분 저 대표 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죽이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갈 때 여기 접선하게 되면 그대로 전부 다 전달 일을 풀어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네. 거의 다 일이 끝났고 말씀도 끝났고 저 우리 이재문 총장 어디 가서 저 하실 말씀을 양보를 하셨는데 너무 수고했어요. 인사 말씀 끝내고 우리 저 식당에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호칭이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걸어나온 인생길에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70년 성수동에서 생활할 때 걸어가면서 과연 정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느 당에 가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가 어떤 놈이 될 것인가? 공약을 한번 봐야겠다. 공약 속에 발전 근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이분이 당선되겠다. 그걸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박준규 그 의원이 앞으로 가서 글씨 써 올리고 저도 한 식구가 됐으니까 일을 하고 싶은 이자한테 한 일을 주십시오 해서 그때 활동을 할 때 올라가면 이대사를 예언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전위하여 박정희 대통령 후보께서 당선이 되실 것이며 만약에 당선 안 되시면 정치와는 두 번째 유선도 걸고 자살을 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와 나 굳게 뭉쳐서 대통령이 잘하시라고 발전해서 나아갑시다. 5분 동안 시계를 보면서 했는데 끝난 다음에 내일 장축제가 참석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나갔을 때 장축제번에 문전 틈없이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앞에 나서 현상권 쓰기 써다 있으면 말 안 듣습니다. 쓰기가 그러니까 안 듣고 단상에 올라가서 관중들자 붙어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 5글자가 붙어 올랐는데 장기 손가락은 가르치는 것이고 약지 손가락은 약속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으로 잡고 이빨을 가서 뜯어가지고 5장에다 글씨 5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사회자가 발표를 빌을 굳게 뭉치자 성동구 배무당 위원장 박준규, 김영렬 현상을 쓰고 내렸으니 박수를 보냅시다. 해서 박수가 나올 때에 몸에서 신기가 일어난 밑에 내려가서 혼자 춤을 출 때에 단상에서 보고 계시는 대선배님들이 내려와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 다음 몸이 젖어라 밖으로 나오니까 따라오시더니 금일봉 하나 주면서 약국 가서 치료받고 가깝게서 청와대에서 분날을 볼 것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당선 여부를 보니까 당선됐다면서 알고 그 뒤에 대통령 바깥에서 감동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사람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좌관들이 그 정신병자라 해가지고 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지고 난 다음에 흘러나온 동안에 전라도구 천문사에 가서 승려상을 할 때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느 지인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다니던 중에 익산, 전주 익산 거기에는 교부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교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고장난 것이 뭐냐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로 고장난 것이 바로 통일됐습니다. 이 통일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가 찾았습니다. 바로 이 교부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통도사가 감동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단 목사님, 불교 스님들 많이 왔다 가셨는데 그러면 표창장 하나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창장을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사 같은 정신으로 바르게 발표한 내용의 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가깝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아까 교무님을 특사로 북한의 김정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계셨더라면 이 말씀이 대통령께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가셨기에 좀 서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문제, 남북 통일은 외세, 저 트럼프, 미국, 강대국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끼리 가서 도장 찍고 통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은. 그것은 누구냐? 바로 이 그분입니다. 이미 저는 통도사로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통도사는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저한테 시험을 내줬습니다. 그때 20세 때. 무슨 시험이냐? 무에서 유를 찾는 시험. 대한민국 선거사자를 한 군데로 선물로 줄 테니까 그것을 말해라. 어디에 말입니까? 글씨를 써서 주십시오. 글씨를 본 다음에 해인사, 불국사, 송화사, 통도사 본 다음에 어느 스님이 원하는 사찰을 지명해야 내가 좋은 결과할 것이지 제대로 찍지 못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그 생각하고 65대 통도사라는 세 글자를 봤을 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도사가 그러고 난 다음 공양이 넘어서 공양을 먹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담배는 피우지 말고 인사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부산 갔습니다. 갔었더니 이미 파출소에도 다 연락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 파출소에서 저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밤 갔는데 홍도사 5층 뵙고 뭐가 있었느냐? 제21세기 문명이 발달되니 도사 한 분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다. 그걸 보고 탑을 돌면서 경전을 읊은 다음 저희 지인이 와서 따라와라. 갔던 자리가 이미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통한 것도 아니고 그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거기에서 면도 갈고도 낙하는 칼날이 고구마 젖어 있는 것을 쫙쫙 써져 있는데 그걸로 옷을 벗고 탁 찍었어요.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찍어가지고 몸을 긁을 때 다른 사람은 피가 들어서 죽었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그 뒤에 석천 교수님 오셔가지고 보사님 나이 20세에 오셔가지고 도통해 놓으시니 앞으로 우리나라를 건져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통도사를 하산하시오. 그때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경찰들이 양쪽에서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줄줄이 서 있던 것을 보고 난 다음 종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제 보고를 들은 다음 서장님께서 할 말 좀 많지만 또 그렇게 못다한 얘기는 우리 회식장들 느닷없이 우리 존경하는 김태가 대표께서 형님 무조건 나오시오 해서 사실 오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와서 보니까 여러 훌륭한 분들의 참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근데 이 늙은이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한마디 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완전히 사실 마술에 걸려 있거나 마취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소위 외놈 36년 미국 집에 80년 이동안에 실현된 우리 그 마비된 감각이 오늘 무슨 박정희를 얘기하고 이승만을 얘기하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칫 주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 늙어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똑똑히 들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소위 이 나라 주체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안법 7조 1항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못 고쳤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도 무슨 놈은 민주정부예요. 이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제 그제 국회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전민대회였습니다.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덕교육 수업을 했는데 거기서 뉴라이트, 소위 식민사관, 소위 외국 지배 120년 동안에 가장 영향을 받은 소위 서울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병도라는 자가 있었어요. 강단사학자들의 분포가 얼마만큼 이 민족을 병들며 썩게 만들고 마비시켰던가. 이건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나집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12번 몰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를 땅 영토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있지만 정신 얼 빠진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나라를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